자, 볼까요? 1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외교 사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의 신문을 구하여 얻은 자는 귀천 현우를 막론하고 우러러보기를 신선처럼 하고 보배로 여기기를 주옥처럼 하지 않음이 없어. 비록 가마를 메고 말을 모는 천한 사람이라도 조선 사람의 해사나 초서의 두어 글자만 얻으면 모두 손으로 이마를 바치고 감사의 성의를 표시한다. 자, 여기에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문화를 좋아한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조선 통신사에 관한 설명이고요. 자, 조선 통신사는 1607년에서 1811년까지 총 12회 파견이 됐고요. 자, 그리고 처음에 1회부터 3회까지는 회답 겸 쇠환사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신사인데 처음에 이게 지금 임진을 한 이후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교류하게 되면서 다시 수교를 맺으면서 이제 사절단을 파견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회답 겸 쇠환사가 포로를 송환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1회부터 3회는 회답 겸 쇠환사라고 불렀고, 자, 그리고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파견하게 되죠.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니라 일본의 요청에 따라서 파견했는데, 일본은 쇼군이 바뀔 때마다 쇼군이 그 나라 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죠? 장군? 네, 뭐 장군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이 쇼군이에요. 그래서 그 쇼군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내줬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외교 사절단이자 문화 사절단이다. 외교사절단인 이유는 서계라고 하는 외교문서를 가져갔기 때문이고, 그리고 문화사절단인 이유는 금방 우리 여기서 뭐 글씨를 뭐 써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이죠. 다만 나중에 너무나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가 일본에서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로 18세기 일본 국학운동의 계기가 되기도 하죠. 말하자면 일본 국학은 일본 내부에서 자신 나라 문화를 더 발전시키자라고 하는 문화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한 게 바로 조선 통신사. 자, 그러면 통신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신을 수행한 역관들은 팔포무역을 전개해서 이득을 취했다. 자, 일단 역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통역관이니까 통역관이 따라가게 마련인데 문제는 여기서 팔포무역이라고 하는 거죠. 팔포무역은 인삼 또는 홍삼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홍삼 8포가 단위예요, 단위. 그 8포라는 게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삼 8포를 가져가서 무역을 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역관들한테. 그러면 이거는 어느 나라와의 무역이냐? 청과의 무역이에요. 청과의 무역. 일본과의 무역이 아니고 청과의 무역. 통역관은 원래 우리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이 사람들은 출장비가 나와야 되는데 나라에서 일일이 출장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팔포 무역이라고 하는 무역권을 주는 거예요. 무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거기에서 역관들은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래서 역관이 부를 축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팔포무역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청나라와의 무역을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18세기 후반 일본에서 국학운동이 일어나는 자극제가 되었다. 네, 요거네요. 요게 이제 2번 제시문이 되겠죠? 정답은 2번. 3번 귀국 후에 일동기유를 저술하여 개화사상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자, 일동기유는 1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던 김기수가 썼던 연행 기록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행 기록문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김기수 말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개항 이후의 사절단은 수신사라고 하고 개항 이전의 사절단은 통신사라고 하고, 알겠죠? 그렇게 구별하면 되겠죠? 개항 이후에 일본에 파견한 정식 사절단은 수신사. 자, 그 다음에 4번 세계지리와 서양 문물을 소개한 해국도지와 영환지략을 들여왔다. 4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초기의 통상개화론자인 오경석이라고 하는 사람. 왜 우리 오경석, 유홍기, 그 다음에 박규수, 그 중에서 오경석이 역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오경석. 4번은 오경석에 관한 설명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정답은 2번. 자, 12번 볼게요. 다음 글이 발표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생각건대 장래의 운동은 작년 봄에 일어난 만세 소동처럼 어린애 장난 같은 것이 아니다. 그 근저에는 앞으로 실력을 갖춘 조직적 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각오를 다져두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일단 작년 봄에 일어난 만세 소동은 뭘까요? 3.1운동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3.1운동 1919년 다음해니까 1920년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힌트는 맨 마지막에 사이토 마코토. 사이토 마코토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총독으로 1920년,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1919년 말에 총독으로 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이토 총독이죠. 그러면 사이토 총독 하면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가 생각나야 되는데, 하나는 1920년대 문화 통치. 1920년대 문화 통치와 관련한 이런 법령을 발표한 게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고, 그 다음에 사이토 마코토 하면은 또 우리가 생각나는 게 강우규의 의거가 사이토 총독의 마차를 향해서 폭탄을 던졌거든요. 그래서 강우규의 의거도 생각이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이토 마코토 하면 이런 게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사이토 총독은 지금 문화 통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1920년대 문화 통치에 관련된 내용을 골라라 라는 거죠. 1번 10호로 편성된 애국반에 의해서 생활이 통제되었다. 자, 10호로 구성된 애국반이라고 했죠. 이게 뭐냐? 10호 애국반, 말 그대로 10호 애국반이란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10호 애국반이라는 건 말 그대로 10집씩 묶어가지고 서로 감시했다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 자,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1938년에 만들어진 단체로, 이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은 말 그대로 친일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일본의 여러 가지 정책에 협조하기 위한 단체고, 여기에서 10호 애국반이라고 하는 하부 조직을 만들어서 10집씩 묶어서 일본의 여러 가지 정책에 협조하기도 하고 서로 감시하기도 하고, 그게 바로 10호 애국반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1930년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너무 이름이 복잡하다, 그럼 그냥 30년대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두기만 해도 되겠죠. 30년대 말이고. 자, 그 다음에 2번 헌병이 일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경찰 행정을 담당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 헌병경찰 통치잖아요. 헌병경찰 통치. 헌병경찰 통치는 1910년대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 자, 3번 회사령이 폐지되어 일본 자본의 침투가 증가했다. 자, 회사령 폐지의 연도는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회사령 폐지는 1920. 자, 그리고 회사령을 폐지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뭘로 다시 바뀌었다? 신고제로. 그죠? 요거 신고제란 얘기죠. 그래서 회사령 폐지라는 게 신고제구나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게 20년대를 말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2번, 3번이 정답. 자, 4번에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근거로 재판 없이 사람을 구금이라는 걸 가둬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4번에 자, 일단 이거부터 할까요?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자, 지금 제가 법령을 2개를 썼어요. 그리고 우리 제시문에 나온 건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죠. 그쵸? 그러면 제가 이렇게 쓴 거는 둘 다 관련이 있기 때문이겠지. 자,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뭐 사회주의 활동을 했건 독립운동 활동을 했건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일본에 의해 감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 관찰령이라는 건 쭉 감시 한번 한다. 요게 이제 보호 관찰령이에요. 이게 1936년이었고 이게 40년대로 넘어가면서 더 세진 거예요. 이제 그냥 데려다가 구금, 가둬버릴 수 있는 거지. 요게 세진 게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1941년이에요. 그러니까 법령을 알아두실 때 여러분은 2개를 다 한꺼번에 알아두시면 되겠죠. 알겠죠? 밑에 하나만 알아두지 마시고 2개 다. 관련이 조금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비슷해. 하지만 하나는 30년대 후반이고 하나는 40년대 초반이니까
요 법령의 요 시기, 요 보호 관찰령인지 예방 구급령인지 요거를 좀 확인을 해두시고 연도 한번 체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30년대, 40년대니까 40년대 후반, 초반이니까 정답은 3번. 네,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13번 볼게요. 다음 성명을 발표한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남북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은 우리 강토에서 외국 군대가 철퇴한 후에 내전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며 또 그들은 통일에 대한 조선인민의 지망에 배치하는 여하한 무질서의 발생도 용어하지 않을 것이다. 남북정당 사회단체들 간의 전취 약속은 우리 조국의 완전한 질서를 확보하는 든든한 담보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지금 남북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예요. 거기서 뭔가 성명서,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자, 지금 외국 군대가 철수를 해라. 아직 외국 군대가 들어와 있어. 여기서 말하는 외국 군대는 미군정과 소련 군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외국 군대가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나가라고 할 거야, 우리가. 근데 나가더라도 남북 간의 전쟁은 없을 거야. 라는 걸 서로 남북한이 합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질서도 없을 거야. 어떠한 무질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남북한의 어떤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요거는 뭘 말하는 거냐? 남북 협상을 말하는 거고요. 자, 남북 협상은 1948년 4월이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남북한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남북협상이라고 하죠. 남북한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나 남북협상이나 같은 뜻인 거지. 네, 같은 뜻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남북협상에서는 아시죠? 김규식이 먼저 제안했고 김두봉, 김일성이 수락하면서 회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회의는 어디서 열렸어요? 평양에서. 왜냐하면 김규식이 평양으로 갔거든. 그래서 평양에서 개최가 됐고 공동 결의문이 발표가 됐죠. 여기서 말하는 공동 결의문이 이거. 공동 결의문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외국 군대 나가라. 그 대신 우리 통일정부 구성할 거다. 이거를 합의를 했는데 성과는 없었지. 왜냐하면 북한에서 김두봉, 김일성 같은 경우는 요 김규식이라는 인물들이 사실은 이 독립운동의 역사나 이런 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러 왔어라는 걸 선전의 도구로 활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뒤로는 따로 자신들만의 정부 수립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성과는 없었죠, 당연히.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남북협상과 관련된 거다. 자, 그러면 제시문 볼까요? 자, 1번 김규식이 제안하고 김일성, 김두봉이 응함으로써 성사되었다. 네, 요거죠, 요거. 그래서 요게 바로 요 1번. 여기 1번이 바로 요거. 자, 2번 최고 5년간 신탁 통치를 결정했다. 여러분, 신탁 통치를 결정한 회의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모스크바 3상회의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 자, 그 다음에 50총선거 실시를 결정했다. 여러분, 50총선거 실시를 결정한 건? UN 소총회. UN 소총회에서 결정했죠. UN 소총회에서 결정했지. 자, 그 다음에 이승만은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막판에 참석했다. 이승만은 참석하지 않았죠, 당연히. 끝까지. 왜냐면 이승만이 주장한 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이니까 통일정부 수립을 하자는데 참여하지는 않았겠지, 당연히. 그래서 아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 체크하시고, 자, 여기에서는 남북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라는 표현에서 또는 뭐 연석회의라는 이렇게까지 우리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남북협상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3번 풀어봤고 14번 보도록 합시다. 미주치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왕이 열국을 주관하고 재번을 거느려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유속을 잇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죠. 자, 오늘에야 옛날에 예를 맞추어 선리를 도모하고자 귀국의 사신으로 영원장군 낭장 고인의 외 24명을 외국 문서와 함께 외교 문서와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어느 나라의 사절단을 파견한 거예요? 일본에. 자, 그런데 일본의 사절을 파견하면서 요 첫 번째 문장, 여러분 요걸 알아두셔야 되겠죠. 요 제시문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줄, 거기 나오는 문장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열국을 주관하고 재번을 거느려. 두 번째,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유속을 이었습니다. 요 문장, 두 번째 문장. 요걸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 나오면 무조건 발의 무왕이구나. 발의 무왕을 얘기하는 거죠. 자, 발의 무왕은 대, 무, 예, 이대 무왕. 자, 무왕 같은 경우는 당과 신라와 적대적이었고, 뭐 적대적, 그리고 자, 그러면서 일본과 돌궐과 교류했는데 여기에서 요 일본과 교류하면서 이런 외교문서를 보냈고, 여기서 이 두 번째 줄에 나오는 요 문장 알아두시고,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유속을 이었다. 자, 그리고 당을 공격했죠. 당의 산둥반도, 네, 덩저우 지방을 공격해서 자사 위준을 죽였다. 장문유로 하여금. 자, 그리고 일본과 돌궐과 교류했다고 했는데 최초로 예를 들면 뭐 외교문서라든가 이런 거를 발해 왕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보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무왕. 자, 그러면 우리는 제시문, 그리고 연호. 이난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죠. 이난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연호까지 한번 체크. 자, 그러면 1번. 스스로 전륜성왕이라 일컬으며 각지의 사찰을 많이 지었다. 전륜성왕이라는 건 불교에서의 이상적 군주를 얘기하는 거고, 신라에서도 진흥왕이 나 전륜성왕, 발해에서는 문왕이 나 전륜성왕,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1번의 문왕, 발해 문왕. 자, 장문위로 하여금 수군을 이끌고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하게 하였다. 요거죠, 요거. 2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3번. 대하발의 후손으로 대부분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지역으로 진출했다. 대하발의 후손이라는 건 대조영의 동생의 자손에서 이제 왕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선왕. 10대 선왕. 자, 4번에 연호를 중흥으로 고치고 수도를 동경 용원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천도하였다. 자, 이거는 성왕. 5대 성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왕. 자, 발해에서는 수도만 한번 체크. 수도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물론 뭐 연호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건 여러분이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천도만. 자, 처음에 동모산 기슭에 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자, 중경, 상경, 동경. 으로 천도한 거는 문왕이죠. 동모산에서 중경으로는 언제 천도했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아마도 무왕일 걸로 추측은 하지만 기록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원래 가장 오랫동안 수도였고 가장 핵심 도시는 상경인데 동경까지 가버린 거죠. 그래서 성왕 때, 성왕은 5대 성왕이에요. 5대 성왕 때 다시 동경에서 상경으로, 동경에서 상경으로 다시 천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중상동이었다가 다시 상경으로. 알겠죠? 요게 문왕 때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무왕을 찾으라는 거였으니까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15번 볼까요? 다음 선언문을 강령으로 했던 단체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선언문을 강령으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이 선언문이 뭔지 봅시다. 자, 내정 독립이나 참정권이나 자치를 운동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이 동양 평화, 한국 독립 보전 등을 담보한 맹약이 먹도 마르지 않은 채 삼천리 강토를 집어먹던 역사를 잊었느냐? 서로 강도 일본이 과연 관대한 도량이 있어 이러한 요구를 허락한다 하자. 소위 내정 독립을 찾고 각종 이권을 찾지 못하면 조선 민족은 온통 굶주린 귀신이 될 뿐이 아니냐. 자, 이거는 이게 우리가 항상 보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건 뭐지? 할 수 있지만 일단 여기서 우리가 딱 보면 알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게 뭔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딱 보면 아는 게 뭐예요? 강도일본. 요거 나오면 무조건 자, 이거는 조선혁명 선언. 조선혁명 선언은 1923년 신채호가 의열단의 강령으로 써준 거죠. 그래서 의열단 강령 선언, 의열단 선언이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의열단의 강령이구나.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의열단의 강령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바로 강도 일본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 강도 일본이라고 하는 표현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여기 제시문에 나온 것처럼, 자, 거기 보시면은 내정, 독립, 참정권, 자치운동, 말하자면 독립운동의 여러 가지 방략들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종 여기서 추구하고 있는 독립 방식은 뭐냐? 민중 직접 혁명. 민중 직접 혁명을 통한 독립을 강조하는 거예요. 민중 직접 혁명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치운동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문화운동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외교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런 다른 독립운동의 방법들을 반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민중 직접 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라고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우리는 강도 일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없다 하더라도 민중 직접 혁명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거는 의열단이구나,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의열단 봅시다. 1번. 자, 단원들이 중국의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하여 군사훈련을 받았다. 자, 이 의열단에 여러 의거 활동이 있었죠. 그런 의거를 나석주의 의거 정도, 한 1926년의 의거 정도로 마무리하고 노선을 변경하죠. 의열단의 노선을 변경해서 뭐를 하기로 하냐, 이런 폭탄 던지는 의열 활동 말고 무장투쟁을 하기로 해요. 그러면 무장투쟁은 쉽게 말하면 이제 군대를 육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황포군관학교라는 중국 학교에 입학을 해서 군사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황포군관학교는 중국 국민당의 대표인 장제스가 교장으로 있었던 학교여서 여기에다가 반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조선인 특별반을 만들어줘서 의열단의 단원들을 여기에 데려다 공부를 시켰죠. 쉽게 말하면은. 그게 바로 황포군관학교고, 자, 이게 이제 여기서 공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1932년에는 조선혁명 간부학교라고 하는 걸 창설하기도 해요.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2번 민족혁명당 창당에 가담하였다. 자, 민족혁명당 창당은 언제? 네, 민족혁명당은 1935년에 자, 중국 난징에서 만들어진 단체고, 이 민족혁명당이라는 게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이 중국 본토로 넘어가서 만든 단체죠. 이 민족혁명당에는 의열단, 조선혁명단, 한국독립당, 신한독립당, 대한독립당, 이런 여러 가지 5개의 단체들이 통합해서, 지금 제가 말한 단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 5개 정도 되는 단체가 모여서 만들었고, 이 단체가 초기에는 의열단 중심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민족혁명당 창당에 기여했다? 맞아요. 자, 3번 계급타파와 토지평균 등을 이념으로 하는 20개조의 강령을 만들었다. 보통 우리가 의열단 하면은 공약 10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5파계 7가살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공약 10조는 이제 처음에 의열단이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5파계 7가살도 의열단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노선을 변경했잖아요. 노선을 변경하고 나서 여기 나오는 20개조의 조항을 다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노선을 변경했으니까 이제 뭔가 다른 강령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이 단체의 소속으로는 강우규와 조명하 등이 있었다. 자, 일단 강우규와 조명하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의열단 단원들 누구는 이름 정도 우리 확인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강우규. 자, 강우규는 1919년 9월, 그러니까 3.1운동 일어나고 나서 사이토 총독이 우리나라에 부임을 했을 때 그 사이토 총독의 마차에 폭탄을 던지게 되죠. 사이토 총독의 마차에 폭탄. 물론 실패했어요. 그래서 실패는 했지만 어쨌든 이 강우규의 의거가 있었고, 이 강우규라고 하는 사람은 대한노인단 소속이었어요. 대한노인단 소속. 이 대한노인단은 연해주에서 박은식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던 단체거든요. 그래서 이 대한노인단 소속의 강우규가 이때 60세가 훨씬 넘었었죠. 65세였던가 뭐 그랬어요. 그래서
요 의거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조명화의 의거. 조명화는 어디 속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1928년에 일본의 귀족, 일본 귀족인 이 사람은 군인이기도 하고 천황의 일왕의 장인이기도 했었던 구니노미야를 처단한, 척살하기도 했던 인물이죠. 자, 그래서 강우규 그리고 조명화의 의거가 있었고, 자, 둘 다 의열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의열단이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자, 강우규는 대한노인단, 그 다음에 조명화는 어디 속한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시기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강우규는 1919년이고 조명화는 1928년이고. 그래서 이 시기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의열단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 이름만 한번 쭉 써볼게요. 자, 부산경찰서의 폭탄, 박재혁. 그 다음에 밀양경찰서의 폭탄, 최수봉. 자, 그 다음에 조선총독부의 폭탄, 김익상. 자, 그리고 황포탄 의거라고 해서 나중에 상하이에서 다나카기이치를 암살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 있었어요. 김익상, 이종암, 오성윤, 이런 사람들, 오성윤 등등. 자, 그리고 김상옥,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던졌죠. 그리고 김지섭이라고 해서 일왕의 왕궁에다가 그 앞에다가 폭탄을 던지기도 했었던 김지섭. 그리고 나석주, 동양척식주식회사 식산행에 폭탄을 던졌죠. 그래서 이런 의거 활동들 조금 쭉 우리가 이름을 한 번씩 나열해봤고, 이 의열단 같은 경우를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려면 요 하나하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열단의 의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답은 4번? 네,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16번 봅시다. 자, 다음 자료의 독립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볼까요? 자, 총사령부를 중경에 설치하고, 중경이 어디? 충칭. 네, 충칭이 중경이에요. 자, 충칭에 설치하고, 이제 충칭이니까 딱 알겠지? 뭐 임시정부 아니면 뭐 한국광복군이거나 뭐 그러겠지? 그쵸, 충칭이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총사령 지청천. 지청천 우리 또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 사람은 한국독립군이었고, 그리고 나중엔 임시정부로 또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을 이끌기도 했죠. 자, 그 다음에 참모장, 뭐 재무과장, 고급참모 쭉 한번 보시고, 자, 세 번째 줄에 제1지대장 김원봉. 자, 요 김원봉은 뭐를 이끌었던 사람? 의열단. 그러니까 의열단 계열이 지금 어디로 합류했다는? 임시정부로 합류했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자, 그래서 김원봉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그리고 제2지대장 이범서, 그리고 뭐 김학규 등을 임명했다. 자, 그러면 일단 충칭에 만들어졌다고 했으니까 한국 광복군이고, 자, 1940년 충칭에, 중경에 에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써볼게요. 자, 조선의용대의 지도부들이 합류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의열단의 김원봉이 여기 제1지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광복군과 관련이 된 거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한국광복군인 걸 알았으니까 한국광복군에 관련된 내용을 시간 순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제일 중요한 사항을. 일단 1940년에 창설이 되고 나서 1941년에 대일, 대독, 선전포고를 해요. 자, 1941년 11월쯤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했고,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대일, 대독,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1942년에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합류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1943년에 영국군과 연합해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약을 하게 되죠.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 자, 그리고 1945년 9월에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했었죠.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했었다. 자, 물론 여기서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실패죠. 일본이 미리 망해버리는 바람에 실패. 자, 그래서 지금 한국광복군과 관련된
한 주요 사건들 4개 정도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대일대도 선전포고, 그리고 42년에는 조선 의용대의 일부가 합류, 43년에는 영국군과 연합해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동, 그리고 45년 9월에 국내 진공작전, 미국 OSS의 지원을 받아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으나 일본이 미리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는 바람에 실패. 이게 이제 한국광복군과 관련된 내용이고, 자, 그러면 제시문 볼게요. 1번. 자, 중국 관내 최초로 결성된 한국인 부대였다. 자,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한국인 무장 부대는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는 1938년 우한에서 만들어졌죠. 1938년. 자, 2번. 국내 진입 작전을 전개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국내 진입 작전은 실패했다. 3번. 연합군과 공동으로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여하였다. 네.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에 우리도 참전을 했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영국군과 함께 참전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게 3번이죠? 네, 요게 3번이네. 3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4번. 만주 지역에서 중국 의용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했다. 자, 중국 의용군과 연합이니까 한중연합작전이고, 그러면 중국 의용군과 연합했으니까 조선혁명군을 말하는 거죠. 영릉과 흥경성 전투겠지?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3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볼게요. 자, 조선 초기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태종 때 정도전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요동정벌의 준비와 여진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명과 불편한 관계가 유지되기도 했다. 자,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외교의 원칙은 4대 교린이죠. 4대 교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4대라고 하는 건 큰 나라를 섬기는 거니까 명에 대한 정책이면서 명과는 무조건 친선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친선관계라는 게 우리가 속국 같은 개념은 아니고 경제적, 문화적 실리를 추구하면서 적당히 어른 대접을 해주는 그런 이제 친선관계고, 그 다음에 교린이라고 하는 건 여진과 일본에 대한 정책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진과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요. 화전양면 정책. 네, 화전양면 정책이다. 자, 화전양면 정책이라고 하는 건 화는 회유책이란 얘기, 회유책. 그 다음에 전은 강경책. 그래서 회유책과 강경책을 같이 쓰고 있고, 자, 그러면 이 명나라와 여진과 일본에 대한 이런 정책의 원칙은 4대 교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런데 처음에 건국 초 명과 갈등 관계에 있었어요. 자, 처음에는 명나라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 왜 사이가 안 좋았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금방 말했던 요동정벌 계획. 자, 그러면 요동정벌 계획을 세웠던 건 누구? 정도전. 그러면 정도전이랑 누구랑? 태조랑 정도전이랑. 그러면 태종은 요동정벌의 찬성 반대? 반대였어요. 태종은 반대. 하지만 태조는 좋아했지. 그래서 이 요동정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명과 갈등 관계였고, 자, 이거 말고도 아까 뭐 여진과의 관계라든가 표전 문제라고 해서 그 외교 문제 때문에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명회전에 이 이성계의 가계를 잘못 기록한 것에 대한 요구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명나라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았었고, 명나라에서는 심지어 정도전을 보내라. 우리가 처리할 거니까. 그러면서 정도전의 송환을 요구하기도 했었는데, 특히 외교 문제가 심각해서 외교 그 문서 때문에 약간 그런 표전 문제라고 하는 게 있어서 권근을 보내요. 권근이란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권근이 가서, 권근이 좀 사람이 좀 유들유들했나 봐요. 약간. 그래서 가서 좀 잘 해결을 하고 돌아오기도 했던 인물이 권근이죠. 자, 어쨌든 요 건국 초에는 명과의 갈등 관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요동정벌 계획을 세웠던 건 정도전과 태조고, 자,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명나라와 사이가 나빴다가 명나라의 관계가 호전된 건, 좋아진 건 언제냐? 태종 이후 친선관계. 왜냐하면 요동정벌을 주장했던 이 정도전을 제거하게 되잖아요. 태종, 왕자의 난을 계기로 해서. 그러면서 태종 때부터는 명나라와 사이가 급 진전되죠. 그래서
건국 초에는 갈등 관계, 건국 그 태종 이후에는 친선 관계.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자, 태종 때 정도전이 중심이 돼서 요동정벌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태조 때, 네, 태조라고 고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게 1번이에요. 자, 그럼 나머지 볼게요. 자, 한양에서는 여진족의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서 만든 구경객관인 북평관을 개설하여 사절 왕래를 통한 조공무역을 허용했다. 여러분, 북평관 들어봤어요? 북평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절단이 오면 이제 서울로 왕 보러 인사하러 올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와서 서울에서 이 사람들이 묵을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구경 호텔 같은. 약간.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뭐냐? 청와대에 손님 오면은 영빈관에서 이렇게 뭐 행사도 하고 하잖아요. 그 영빈관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빈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자, 여진족이 머무는 빈관이 북평관. 일본의 관리가 와서 머무는 곳은 동평관이라고 그래요. 이게 다 서울에 있었어 말하자면. 동평관. 그 다음에 명나라에서도 사신이 오잖아요. 명나라 사신이 머무는 곳은 태평관. 뭔지 알죠 이게? 외국에 사신이 오면은 여기서 이제 묵어가는 곳이다. 구경 호텔 같은 거다. 지금으로 하면 영빈관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뭔 말인지 알죠? 북평관, 동평관, 태평관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자, 있었어? 있었어. 2번이 맞아요. 3번. 조선 초에는 류쿠, 시암, 자와 등 동남아시아 나라도 교류했다? 했다. 그럼 이 중에서 그래도 제일 친한 나라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나라. 류큐가 그래도 지리적으로 제일 가깝잖아요. 그래서 류큐에는 15세기에 불경과 불상을 전해주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문화를 전수해주기도 했었죠. 류큐에는 우리가 불경과 불상을 전해주기도 했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불교를 전파한 건 예전에 백제시대잖아요. 성왕 때 그거 말고 여기 이제 류큐에는 그렇게 불교와 불경을 전해주기도 했었죠. 15세기에. 자, 그 다음에 4번에 세종대에는 일본과 계약조를 맺어서 세견선을 1년에 50척, 세사미두는 200석으로 제한한다? 맞아요. 자,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다 써볼까요? 자, 세종 때는 계약조, 광해군 때는 기유약조. 요 두 가지 따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일본과의 여러 가지 조약 중에서 조약이 많아요. 뭐 많지만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언급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세종 때 계약조,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 때 기유약조인데 이게 뭐가 다르냐? 요게 다르지. 여기 나오는 세견선, 세사미두가 다른데 자, 계약조는 금방 세견선 얼마? 50척. 세사미두는 200. 자, 기유약조는 세견선 20. 그리고 100석. 이렇게 숫자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시험에는 요거 잘 나오죠. 어느 왕 때지? 요거 잘 나와요. 어느 왕 때인지 잘 나오니까 어느 왕 때인지도 알아두시고 숫자도 한번 체크해 두시고.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네, 태조. 태종 아니고 태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는 18번 봅시다. 조선 후기 군사제도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16세기 후반에 이르러 재승방역 체제가 수립되었으나 임진왜란 중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진관 체제를 복구했다. 맞죠? 자,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진관 체제였다가 자, 진관 체제가 처음 실시된 건 어느 왕 때? 세조 때. 그랬다가 재승방약이었다가 재승방약 체제. 자, 재승방약 체제가 실시된 건 그럼? 이게 이제 그냥 우리 책에는 16세기라고 나왔지만 실제로는 을묘외변을 계기로 실시가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을묘외변은 어느 왕 때였지? 아까 명종 때였죠. 그 명종이에요. 이제 뭐 정비가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냥 우린 16세기라고 표현하지만 시기로 하면은. 자, 그런데 이 재승방약이 대규모의 적을 막아낼 거라고 했지만 사실은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진관이 복구되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지방군은 소고군이기 때문에 소고군 체제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인데 선조 이후라고 보시면 되죠. 임진왜란 이후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하면 되죠. 진관에서 재승방약, 재승방약에서 다시 진관.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시험에는 요 세조가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승방약 또는 재승방약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진관복구. 이렇게 이제 문제점 보완하기 위한 실시한 제도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자, 일단 기억은 맞네요. 그럼 맞는 거네. 자,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갑시다. 자, 소고구는 양반부터 노비에 이르기까지 편제되어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향촌사회를 지키다가 적이 오면 전투에 동원되는 체제였다. 자, 일단 양반부터 천민까지 모두 다 구성이 된다. 양천혼성군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양천혼성군. 그래서 소고구는 양천혼성군 맞아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이제 유사시에 동원되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남한산성의 총융청은 경기 북부를, 북한산성의 수어청은 경기 남부를 맡아서 방어했다. 자, 총융청은 북한산성. 북한산성이니까 경기 북부 방어군이고, 그 다음에 수어청은 남한산성, 경기 남부 방어군이죠. 그래서 총융청이 북한산성, 수어청이 남한산성. 틀린 거죠. 바뀌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리을. 훈련도감의 군병은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무병의 성격을 가진 군인이었다. 자, 훈련도감을 비롯한 5군영은 5군영의 특히 가장 핵심 군영이 훈련도감인데 이 훈련도감은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장번 급료병. 자, 여기에서 급료병이라는 건 직업군인이란 얘기죠. 급료병. 의무병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냐 아니면 그냥 내가 가서 군역을 내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거냐 뭐 나중에 물론 돈으로 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직업군인이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이죠. 의무병이 아니고 직업군인. 자, 그러므로 기역 니은이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1번. 19번 볼까요? 자, 다음 자료의 토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문종 30년 양반전시과를 다시 고쳤다. 제1과는 중서령 상서성 문화시중으로 전지 10개월 시지 50개월, 2과는 문화시랑 중서시랑으로 전지 50개월 시지 45개월, 18과는 한인 잡류로 전지 17개월을 주었다. 자, 일단 문종 때라고 했으니까 경정전시과. 자, 여기서는 지금 경정전시과를 찾으라는 얘기죠. 자, 그럼 경정전시과는 첫 번째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무관에 대한 차별이 문신 차별이 완화되고 자 무신에 대한 차별이 완화됐다는 건 무신에 대해서 월급을 좀 더 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무 차별이 또는 무신 차별이 완화되었다. 자, 그리고 공음전, 별사전, 무산계 전시가 지급됐어요. 공음전, 별사전, 무산계 전시가 지급. 자, 공음전이라는 건 문벌귀족에게, 별사전은 승려나 풍수지리 업자에게, 그리고 무산계 전시는 말 그대로 무산계에게 지급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뭐 향리에게 지급하는 외역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급됐다는 거고 자, 그리고 한외과가 폐지되죠. 자,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것들. 물론 지급 액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제시문 볼게요. 1번 지급 기준이 관등으로 일원화되었다. 지급 기준이 관등으로 일원화된 건 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자, 그 다음에 무산계 전시와 별사과가 신설되었다. 여기 있죠? 무산계 전시와 별사과가 신설되었다. 2번이 정답. 자, 3번 한해가는 시지가 지급되지 않고 토지 17개월만 지급되었다. 한해가는 폐지돼요. 네, 폐지되고 이런 식으로 지급됐던 건 개정전시과. 자, 그 다음에 4번 전란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자 관리의 녹봉을 대신하여 지급했다. 자, 관리의 녹봉을 대신하여 지급한 건 네, 이거 녹과정. 원종 때 실시된 녹과정. 그러니까 전시가가 붕괴된 뒤에는 녹봉으로만 지급했었죠.
그런데 그 녹봉이 부족해지니까 다시 수조권을 주기 시작했어. 녹과전. 경기 8현에 수조권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녹과전이죠. 자,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20번 볼게요. 자, 동명왕의 일은 변화 신이로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하는 것이 아니요 실은 창국의 신적이라 이를 서술해 두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어떻게 보겠는가. 그러므로 시를 지어 기록하여 무릇 천하로 하여금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도임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는 뭐 동명왕이라고 아예 나와 있으니까 동명왕편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동명왕편은 이규보 1193년에 이규보가 쓴 책이죠. 자, 이규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면 무조건 언제라고 했냐면 무신집권기. 그래서 이규보, 뭐 진화, 최자 이런 학자들이 나오면 이거는 이규보 무신집권기다. 자, 그럼 동명왕편의 특징은 일단 주몽이죠. 동명왕이.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나타냈다. 고구려 계승의식을 나타냈고요. 자, 그리고 서사시로 되어 있어요. 자, 동명왕편은 시다, 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동국이상국집에 수록되어 있다. 이 동국이상국집이라고 하는 게 이규보의 문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수록되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1번. 성리학적 명분론이 반영되어 있다. 는 사략이죠. 그 제시문 맞죠? 성리학적 명분론이 제시된 거는 사략이에요, 사략. 사략은 이재현. 네, 이재현. 이재현의 사략. 이재현이면 이제, 충선안이 만든 망권당에서 원나라 학자와 교류했던 그 사람이죠. 그래서 유학자이면서 이재현. 자, 그 다음에 2번. 동국이상국집에 수록되어 전해진다.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기전체로 서술되었다. 삼국사기. 자, 중국사와 우리 역사를 대등한 입장에서 기록했다. 제왕운기. 제왕운기.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8회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회. 자, 8회 볼까요? 다음 밑줄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큰 나라와의 사이에서 압력을 받다가 마침내 고구려에 예속되었다. 자, 고구려에 예속되었다라고 했죠. 여러분, 고구려에 복속된 나라가 어디예요? 일단 옥저, 동해, 결국에 부여도 나중에 복속되기는 하죠. 옥저는 태조왕 때, 동해는 아마도 광개토대왕 즈음이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자, 부여는 문자왕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속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어디냐, 셋 중에. 자, 볼게요. 자, 고구려는 다시 그 나라의 대인으로 하여금 사자로 삼아 이를 이끌어가도록 했다. 또한 고구려의 대가로 하여금 조세를 책임지도록 하였고, 이 나라의 맥포, 어염 및 해중식물들의 천리길로 지어 날랐다. 자, 여기서 말한 나라는 옥저예요, 옥저. 그리고 완전히 복속되기 전에 먼저 뭐라고 했지? 약간 부속국가처럼 이렇게 이제 다스리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런 내용도 있어요. 여자들을 데려다가 뭐 노비로 삼았다. 그러니까 옥저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고구려의 뭐 노비로 삼았다든가 뭐 부인으로 삼았다. 이런 구절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 이건 옥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옥저에 관한 내용을 골라라. 자, 1번부터 볼게요.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 그 주변에 송백을 심었다. 자, 돌을 쌓아 무덤을 만들면 이건 무슨 무덤이야? 돌무지 무덤이야. 그러면 돌무지 무덤은 자, 돌무지 무덤이니까 이건 어느 나라? 고구려예요. 송백이라는 건 소나무와 잣나무로 심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무지 무덤을 만들고 주변에 나무를 조성했다. 뭐 나무를 심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고구려. 자, 2번. 왕이 나온 부족의 세력은 궁궐, 감옥, 성책 등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일단 왕이 있다는 거니까 부여 아니면 고구려. 그렇죠? 그런데 옥저는 아니겠지. 그리고 왕이 나온 세력은 그래도 다른 부족보다 세력이 셌다라고 했죠? 이건 부여에 관한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뼈만 추려 가족 공동무덤을 안치했다. 당연히 옥저의 골장제. 골장제. 이 골장제는 목곽인 거 알죠? 목곽. 네, 목곽이다. 자, 신지와 읍차라고 불리는 지배자들이 있었다. 사만. 자, 신지와 읍차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재정 분리사회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정답은 3번. 자, 2번 볼까요? 밑줄친 이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법은 역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 실로 시대를 구할 수 있는 좋은 계책입니다. 비록 여러 도에 두루 행하지는 못하더라도 기전과 관동에 이미 시행하여 힘을 얻었으니 만약 또 양호 지방에서 시행하면 백성을 편안케 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방도로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 법은 뭘까요? 대동법이에요. 자,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경기도 기전과 관동에서 이미 시행했다고 했죠. 말하자면 이 법은 점차 시행 범위를 늘려갔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기전은 경기도라고 써있고 관동은 어디예요? 강원도. 관동지방이 강원도예요. 그러면 양호는 호남과 호서지방을 얘기하는데 호남은 전라도예요. 전라도. 호서는 충청도.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지역까지도 점점 넓혀가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 아시죠? 경기도에서 시범 실시됐다가 전국으로 점차 확대된 이 법은 무슨 법? 대동법. 자, 대동법은 1608년 광해군에서부터 1708년 숙종 때까지 자, 그리고 광해군 때는 경기도에서 숙종 때는 전국 인류 지역을 제외한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가 됐었죠. 그래서 경기도에서 먼저 시범 실시됐었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광해군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대동법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특산물로 내던 것을 가호를 기준으로 특산물로 내던 것을 쌀, 배, 돈으로 납부해도 된다는 거죠. 쌀이나 배나 돈으로 납부해도 된다. 특히 쌀은 1결당 12두.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격은 공납의 전세화, 그리고 조세의 급납화를 이루게 되죠. 자, 공납의 전세화는 이걸 말하는 거죠. 가호별로 내던 것을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바뀌었다. 그래서 기준이 바뀌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조세, 세금을 급납이라는 건 여기서 금은 돈을 말하는 거예요. 세금을 돈으로 내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선해청이 설치되죠. 그런데 중앙에 설치된 관청은 선해청이지만 지방에 설치된 관청은 대동청이에요. 그래서 대동청이라고 하는 관청은 지방에 설치된 관청을 말하는 거고 자, 그래서 선해청, 대동청 설치 그리고 어용상인이 공인이죠. 그래서 공인의 등장. 그러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게 되죠. 단, 한계가 있지, 한계.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100년 걸렸다? 양반이 반대했다는 거. 토지가 많은 지주가 반대했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것처럼 상남미가 증가. 그 다음에 유치민은 감소. 결국에는 농민 수탈의 계기가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별공과 진상은 여전히 현물로 징수한다는 거. 그러니까 현물 징수가 아직도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상남미는 봄에 걷어서 중앙으로 보내는 거. 유치민은 가을에 걷어서 지방 관청에서 쓰는 거. 그런데 걷어서 이제 서울로 보내는 그런 제도가 실시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늘어난 거예요, 상남미가. 그러면 지방 관청에서 쓸 비용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농민을 수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농민 수탈의 계기가 되기도 해요. 자, 대동법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는 제시문. 자, 1번 이 법을 실시한 이후에 현물징수가 완전히 사라졌다? 아니고 별공 진상은 여전히 현물이죠. 현물이라는 건 특산물로 아직도 걷는다는 얘기예요. 1번 틀렸고 2번 부족분은 결작, 어염세 등으로 보충했다. 부족분을 보충한다? 균역법. 그렇죠. 여기는 균역법이죠. 영조 때 실시된 균역법의 보완 방법이고 자, 3번 대동청이 설치되고 어용 상인으로 덕대가 등장했다.
대동천까지 맞지만 덕대 아니고 공인이죠, 공인.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3번이 틀린 거지? 3번이 아니네. 3번도 틀렸어. 자, 그 다음에 4번. 운영 과정에서 상남미는 증가하고 유치미는 감소했다. 요거죠. 상남미는 증가, 유치미는 감소. 네, 상남미 증가, 유치미 감소. 정답은 4번. 그래서 이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체크 한번 해보세요. 상남미 증가, 유치미 감소. 자, 우리는 3번 볼게요. 자, 가가 임금에게 말했다. 유교, 불교, 도교는 도교의 3교는 소체 다리에 비유되므로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유교와 불교는 함께 흥하고 있으나 도교가 성하지 않으므로 천하의 도수를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삼가 청하건대 당에 사신을 보내어 도교를 구하여 백성들을 교화하소서. 임금이 이 말을 매우 옳게 여겨 당나라에 표문을 올려 뜻을 알렸다. 태종이 도사 숙달 등 8명을 보내고 동시에 노자의 도덕경을 주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유교, 불교, 도교 중에 지금 우리가 좀 부족한 게 뭐야? 도교. 그래서 도교를 융성하게 합시다. 그랬더니 왕이 당나라에 요청해서 여기 보시면 도사라는 건 이 종교의 성직자, 그 다음에 도덕경, 이 종교의 경전을 보낸 거예요. 이게 뭐냐? 도교. 자, 그러면 도교를 장려했던 사람을 말하는 거죠. 도교를 장려했다? 누구? 연개소문. 자, 그러면 연개소문에 대해서 한번 적어볼게요. 도교 장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리장성 축조의 책임을 맡았죠. 여기서 말하는 천리장성은 고구려 천리장성이니까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네. 자, 그리고 연도도 한번 써볼게요. 631년에서 647년 사이. 그래서 영유왕과 보장왕 사이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정변을 일으키기도 하죠. 642년에 정변을 일으켜서 스스로 대망리지의 자리에 오르기도 하죠. 대망리지의 자리에 오르기도 하죠. 그리고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연개소문의 동생과 아들들 사이에 권력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고구려 멸망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개소문의 업적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6번째 줄에 임금 나오죠? 누굴까요? 영유왕이에요. 결국에는 정변으로 쫓겨나지. 그게 바로 영유왕.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교가 전래된 걸 언제로 보냐? 영유왕 때로 보는 거거든. 그래서 영유왕이라는 것도 하나 더 체크해 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는 연개소문 한번 체크해 볼까요? 1번 회역사, 견당매물사 등의 교역사절을 파견했다. 자, 회역사는 일본에, 견당매물사는 당나라에 파견한 교역사절단. 그러니까 장보고가 힘이 엄청 세져서, 이제 세력이 세져서 이렇게 나라에서 보낸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절단을 파견할 정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장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천리장성 축조를 주관하였다.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여기 있네요. 천리장성 축조의 책임을 맡았다. 자, 3번, 비담 염종 등이 일으킨 반란을 진압하였다. 자, 비담 염종 등의 반란은 선덕여왕 때 일어났고,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힘을 키운 사람들이 김유신, 김춘추. 김유신, 김춘추. 김유신, 김춘추. 그리고 이 반란을 진압하는 그 중간에 선덕여왕이 사망을 하게 되고 지금 김유신과 김춘추가 세력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진덕여왕의 즉위를 도왔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진덕여왕이 즉위하게 되고 더 세력이 세져서 결국엔 김춘추가 왕이 되고 이렇게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담 염종의 난이 만약에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선덕여왕 때. 자, 그 다음에 4번에 살수에서 수나라의 군대에게 대승을 거두었다. 을지문덕.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자, 그래서 이 중에서는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4번 볼게요. 삼국통일 과정에 일어난 사건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기억. 신라가 매소성에서 당나라 군대를 크게 물리쳤다. 매소성 전투니까 나당전쟁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매소성 전투는 675년.
자,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가 나당연합군에게 패배하였다. 평양성 전투니까 고구려 멸망이 되겠죠. 고구려가 멸망당했네. 668년에. 자, 일본이 백제 부흥군을 돕기 위해서 백강으로 왔으나 나당연합군에게 패배했다. 백강전투. 백강전투는 663년에. 자, 신라는 사비성을 탈환하고 웅진도독부를 대신하여 소부리주를 설치했다. 말하자면 백제를 멸망시키고 나서 거기를 당나라가 차지했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웅진도독부를 설치했었는데 그 당군을 쫓아내고 신라의 관청을 설치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소부리주죠. 그래서 소부리주 설치 671년.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해라라는 거죠. 제일 먼저 디귿, 니은, 니을기요. 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3번. 3번 체크. 자, 5번 봅시다. 밑줄 친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운동의 사상적 도화수가 된 것은 누구인가? 저들의 사회적 지위로 보나 계급의 의식으로 보나 결국 중산계급임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적어도 중산계급의 이익에 충실한 대변인인 지식계급이 아닌가. 실상을 말하면 노동자에게는 이제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들은 자본가가 중간계급이 양복이나 비단 옷을 입는 대신에 무명과 배옷을 입었고 저들 자본가가 위스키나 브랜디나 정종을 마시는 대신에 소주나 막걸리를 먹지 않았는가. 자, 여기서는 지금 무슨 운동을 말하냐? 물산장려운동을 말하는 거죠. 자, 물산장려운동은 1920년대 초에 있었던 운동이고, 자, 계기가 된 사건은, 물산장려운동이 일어난 배경은 회사령 폐지와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회사가 많아졌고, 특히 일본 회사가 진출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관세가 철폐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 즉 관세가 철폐된 게 아니라 철폐된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자 이런 운동이 더 나타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냐? 전개. 평양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그래서 물산장려회가 만들어지고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게 되고 그리고 관세가 철폐된 1923년에 더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에 참여했던 단체로는 학생단체였던 자작회, 그리고 부인들의 단체인 토사내용 부인회, 이런 단체들이 참여하게 된 거죠. 자작회, 토사내용 부인회, 이런 단체들이 참여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여기 나오는 제시문, 5번에 나오는 제시문은 사회주의 계열의 비판이 있었죠. 사회주의 계열의 비판이 있었다. 왜냐면 자, 수요는 증가했지만 공장이나 회사가 더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물건값이 오르게 되고 결국에는 국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자 사회주의자들이 너네 일부러 그랬냐? 물건값 올리려고? 이득 얻으려고? 이러면서 사회주의자들이 이렇게 비판을 했었다라는 얘기죠. 자, 결국에는 뭐 별다른 성과는 없었지만 이런 운동이 바로 물산장려운동이고, 만약에 구호가 뭐냐라고 하면 뭐 조선 사람은 조선 것으로, 우리가 만든 것은 우리가 쓰자. 뭐 여기 제가 쓰진 않겠지만 이런 구호를 가지고 주장을 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제시문 가보도록 할게요. 1번,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건 국채보상운동. 자, 2번, 평양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여기죠. 평양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정답은 2번. 자, 3번, 한민족 1천만 한 사람 1원씩 구호는 무슨 운동이에요? 이거 밀립대학 설립운동. 한 사람, 한민족 1천만 한 사람 1원씩 밀립대학 설립운동. 자, 그 다음에 회사령 폐지의 계기가 된 게 아니라 회사령 폐지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다 틀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산장려운동은 회사령 폐지 이후에 계기가 된 게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5번까지 풀어봤고요.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6번부터 쭉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